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 본관을 모두 아실 겁니다. 와보시진 않았어도 어떻게 생긴 건물인지는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국회 본관에는 전통적인 24절기를 뜻하는 24개의 화강암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 도미 위에 덮여있죠. 이 어마어마한 건물, 국회의사당의 정문은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국회에 출석하는 주요 정부 인사들만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 정문을 통과하면 뉴스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붉은 카페트가 깔린 계단 그리고 홀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든지 그 건물 앞에 서면요, 일단 위압감을 느끼게 됩니다. 국회라는 건물은요, 국회의사당은 대의민주주의의 전당이면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국회의 크나큰 권능 그리고 권위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지금 그 국회의사당 정문 계단에 세월호 유족들이 있습니다. 지지부진한 국정조사를 보다 못한 유족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혀달라며 특별법 제정을 해달라며 차가운 이 화강암 계단에 자리를 깐 지도 벌써 3일째가 됩니다. 생때 같은 자식, 피 같은 가족을 하루아침에 잃고 눈물조차 말라버린 세월호 유족들, 그분들이 원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 새끼, 내 가족이 왜 죽었는지 밝혀달라. 이 당연한 요구를 들어달라는 호소를 하기 위해 이분들이 저 민의의 전당 앞에서 노숙을 하며 눈물을 또 쏟아야 하는 나라, 이 정부, 이 나라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태어났기에 그냥 체념하고 살자, 이렇게만 하기에는 우리의 오늘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김선의 시사돌직구 7월 14일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콕콕 짚어서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시는 분이죠. 오마이뉴스의 손병관 기자님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손병관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더워요. 예, 휴가철입니다. 왜 그 말투에 착잡함이 막 묻어나죠? 예, 일이 좀 정리가 되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꼭 정리가 돼서 올해는 휴가를 좀 가실 수 있도록 기원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과장이 광주 광산을에 공천이 됐어요. 예, 지난 한 주 동안 굉장히 권은희 과장이 어떻게 결정하느냐가 굉장히 좀 화제거리였는데, 이 전략공천 뒷이야기 좀 있다면서요? 어느 정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좀 구구한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제가 얘기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제가 아는 부분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이 발표가 난 게 수요일이었지 않습니까, 지난주요? 네, 그랬죠. 근데 사실상 권은희 과장이 전략공천 될 거란 얘기는 이미 이전에 이제 기동민 부시장을 동작으로 전략공천했었잖아요. 네. 그날 이미 오후에 그 얘기가 이미 바닥에 나왔었어요. 아하. 네.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한 매체도 있고 그런 설이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보도들이 일부 나왔는데, 그냥 기사에 한 줄 정도 걸칠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이미 그게 헤드라인을 뽑힐 만큼의 비중으로서 얘기가 진행이 됐었다는 것들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그래서 저희나 다른 매체들도 권은희 과장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권 과장님 지난주에 6월 말에 이제 사표 내시면서는 절대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권 과장님의 당시에 답변 저는 언론의 압박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응? 언론의 압박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권은희가 출마한다더라 막 이런 식으로 여러 자리 그런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거 이외에 자기가 본인이 어떤 출마를 하라는가 그런 오퍼 같은 것들을 받아보지 않았다. 상황이 아니라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권은희 과장이 그 당시 워딩을 말을
아마 다른 언론사 그분이랑 통화한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얘기는 전혀 되고 있지 않는데 언론에서 그냥 소설을 쓴다. 권은희 무학상을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저도 아마 좀 주변에서 아마 이 권은희 과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득을 한다는 대학 선배든지 부모님이든지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런 것들은 있지만 본인 생각은 굉장히 완고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발표가 나기 한 이틀 전까지만 해도 다른 공익제보자인데 불이익을 당하고 해고당하든가 징계를 받아가지고 좀 굉장히 고생스러운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시죠. 예, 그런 분들하고도 만나가지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권은희 과장님이 아마 그러니까 딱 일주일 전이죠. 그것이 얘기가 나온 게요. 정말로 어떤 정치를 하실 생각이 있었다면 아마 그런 거를 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거꾸로 좀 이러한 어떤 얘기들을 다 뒤로 하고 본인이 전격적으로 좀 전력공천을 받아들이기로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기사를 쓰거나 취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좀 공허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 좀 정치라는 게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가능하고 또 말이라는 게 이제 크게 바뀌지 않고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야지 사람들한테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을 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생략이 되고 그런 것들은 어떤 물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결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마 권은희 과장님의 최근에 스탠스를 봐가지고는 아마 선거 전까지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런 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꺼리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언젠가는 하실 것 같습니다. 뒷이야기를 해주신다면서 네. 제대로 딱 이렇게 시원하게 안 터놓으시네요. 네, 저도 이게 영영 비밀이고 정말로 어떤 중요한 문제고 그럴 거라면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이 직접 좀 언젠가는 얘기를 할 거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그 부분은 좀 남겨둬야 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선거가 끝나고 어떻게 상황이 좀 지금과 달리 정리가 되면은 말씀하실 기회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지난주에 안철수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한 말이 좀 약간 논란 구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재보선 15군데에서 치러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기자간담회 자리에서는 5곳만 우리가 승리를 해도 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게 지금 이제 여당에 맞서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당대표로서 할 말이냐. 이게 미리 패배를 상정하고 좀 어떻게 자기 책임을 면피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쪽도 있고 좀 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사실 현실이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약간 설왕설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발언 내용,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게 사실 어제 나온 발언인데, 네. 원래 안철수 대표가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가지고 이제 100일이 지난 지가 훨씬 됐기 때문에 원래 취임 100일 되면 보통 간담회를 하는데, 이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전략공천 문제가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그 자리에 해버리면 모든 얘기들이 다 그걸로 가기 때문에 본인이 미루다가 이제 어제 한 거거든요. 근데 어제도 역시나 또 이 권은희 전략공천 질문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더 재밌는 게 원래 이 질문을 하면은 답을 안 하는 걸로 안 할 테니까 아예 하지 말라는 그런 내락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무래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이 나왔고 여기 대해서 이제 전략공천 질문은 안 하기로 했지 않느냐, 좀 이렇게 반문을 하시고 이제 이 발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안철수 조금 있으면 제가 재보선 판세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은 안철수 대표의 발언이라는 게 엄살을 부리는 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 민주당, 그러니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지켜야 될 곳이 5군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이 호남 4곳에다가 한 군데 정도를 더 해야지 이제 현상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당에서 어떤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돌려보면은 쉽지가 않다는 것들이에요. 대부분의 어떤 지역들이라는 것들이요.
그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두 가지 계산이 있었겠죠. 이제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하는 게 좀 새로운 정치의 본령에 맞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를 미리 분명히 명확하게 얘기를 해놓고 어려운 지형이라는 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은 이제 선거 후에 어찌됐든 이 재보선에서 여당보다 한 곳이라도 더 이겨야지 뭔가 승리한 선거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지 못할 경우에는 사실 어떤 거짓 문제라든가 그런 곳에서 이제 당이 좀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고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만약 대표직을 그만둘 경우에 다시 뭐 대선 주자로서 리빌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도 뭐 홍익표 의원 같은 경우가 뭐 조기 전대를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좀 나를 지금 현 대표 체제를 향해서 나를 세우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 좀 더 뭐랄까 이 현 대표직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뭐 그런 용으로 이런 발언이 나왔다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던데요. 예, 뭐 지금 뭐 당이라는 게 당원 당규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사실상 당 대표 공동 대표 두 분한테 이제 전권이 위임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뭐 견제할 수 있는 전국이나 중앙이라든가 그런 다른 당무위원회라든가 그런 기구들이 없어요. 좀 그런 부분에서 해서 그런 어떤 당의 골격이 가지고 이게 어떤 보이는 허점 같은 것들을 보완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자는 얘기인데 사실 근데 2010년도에도 이 정세균 대표가 2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그만두고 나서 전당대회를 했을 때도 그 전당대회를 좀 조속히 당대표를 사퇴하자마자 바로 뭐 하자는 그런 얘기는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새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를 뽑는 데는 기간이 한 석 달 정도가 더 걸렸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랬나요? 이제 준비가 굉장히 준비가 그렇게 딱 그만둘 경우에는 뭐 어느 기간 내에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아닌가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같이 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재보선 대진표 라인업이 다 짜졌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참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언제 후보가 결정이 되나 뭐 선거가 9월 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좀 늦게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요. 그 서울 경기 중심으로 좀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15곳인데 아무래도 좀 피해가 되는 지역은 이제 서울 한 곳, 경기도 5곳, 이제 6곳이 아무래도 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많이 좀 뒤바뀌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여론에도 풍향계라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수원, 병해, 손학규 상임 고문 정도를 제외하고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뭐 먼저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는 뭐 이 방송 들으실 분들은 뭐 저간의 사정 다 아실 테니까 아시죠? 어렵다는 거. 예. 그러게요. 하겠습니다. 그 야권의 두 후보가 연합을 한다고 해도 지금 나경원 후보에게 상당히 뒤지는 걸로 나타나서 참 이제 우려를 범야권 쪽에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노회찬 전 대표가 나오는데 단일화를 여론조사를 돌리면은 노회찬이 더 우세하게 나오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조사에는 또 그렇게 나와요? 당 자체 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의당 자체적으로 돌린 조사에서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도 자신 있게 반박을 못할 정도로 일단 기동민 후보 같은 경우가 어떤 정치신으로서 어떤 인지도 같은다든가 좀 부정적 여론 같은 것들을 돌파하는 데는 좀 아직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곳이 이제 수원 세 곳이지 않습니까? 수원, 을, 병정이 있는데 을 같은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미경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잖아요. 네. 정미경 변호사가 2012년 총선 때 그 당시에도 이제 전략 공천을 딴 분을 줘가지고 이분이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때도 한 24% 정도 득표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재용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 후보가 난립을 하면서 이 구민주당이 어부지를 거둔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당사자가 직접 후보로 나왔고 이번에 후보 공천 같은 경우도 이번에도 이제 만약 정미경 변호사가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진짜로 더 어렵다. 그래가지고 아예 그 당사자한테 기회를 줘보자는 그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속에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원 영통 같은 경우, 뭐 미리 어차피 다 얘기가 되겠지만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지역에 공장이 있고 이제 그쪽에 있는 직원들이 한 3, 4만 명 정도 가족들까지 거주를 하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그 주에 내내 휴가라고 합니다. 아, 이런. 예, 그리고 아까 지금 막 소개됐던 수원을 같은 경우 여기도 이 삼성간만큼은 아닌데 기아차 공장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여기도 한 1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다니는데 여기도 휴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로 휴가 때문에 무슨 투표율 떨어지고 그렇게 해서 뭐 야당이 선거가 어렵다는 얘기라는 게 이런 어떤 구체적인 휴가 스케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을 당에 있는 관계자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 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렇게 될 경우는 이제 남는 것은 이제 수원병인데 손학규 고문인데 손학규 고문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손학규가 지명도가 있으니까 손학규가 자신의 어떤 지역구뿐만 아니라 다른 양쪽 수원 을과 정에 있는 이 새정치연합의 이제 정치 신인들까지 같이 끌어올려가지고 네. 그렇게 패키지로 선거를 치면 어떠냐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이제 수원병 남경필 지사의 지역구였던 이 지역이 토박이가 많은 지역이라 가지고 자기 지역구 일에 좀 충실하게 하지 않고 이제 다른 곳에 나댄다고 해야 되나요? 다른 지역 일까지 거들려고 할 경우는 오히려 좀 역풍이 불지 않겠냐. 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이 지역의 어떤 선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얘기라고. 김포나 평택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수원병처럼 토박이 정서가 강합니다. 근데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이 김두관 전 지사가 이제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이제 뿅 하고 날아오셨죠.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어렵다고 하고 평택 같은 경우는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이 새누리당이 시장 도의원을 지방선거에서 다 싹쓸이한 지역입니다. 근데 다만 이 평택을에 나오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장선 의원이 이 지역에서 계속 3선을 했었거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인물 경쟁력으로 하면은 이쪽에서는 좀 승부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게 쭉 따져보니까 역시 수도권에서 선거가 쉽지가 않다는 게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참 말씀 들어보니까 또 어렵네요, 정말. 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네, 저는 안철수 대표가 5곳만 해도 잘한 거다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 그렇게 결기가 없어서 어떡해요 생각했는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 경기도 쪽이 많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랫동안 지역을 지키던 후보보다는 이렇게 너무나 갑자기 결정돼서 정말 뿅 날아온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야권으로서는 좀 쉽지가 않겠어요, 정말. 예, 좀 마지막으로 좀 하나의 변수라면 좀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직 좀 시간이 남았지만은 이 질보선 30일 날 전에 25, 26일 날 이제 사전 투표를 하게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면은 실제로 이 투표율이 일단 높으면은 이 야당이 좀 유리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니까요.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때 투표율이 10%를 넘겼었어요. 사전 투표율이요. 네. 근데 만약에 이번에 사전 투표를 넘으면 굉장히 이상 징후라고 할 수 있고 뭐 한 5% 안팎이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예상대로 좀 투표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투표 하나 안 하고 그냥 휴가를 가시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그런 반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게요. 딱 하필이면은 또 휴가철에 정말 730 걸려서 투표율 전망도 어둡고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지만 네, 아무튼 그 선거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예. 이 새누리당 전당대회, 지금 이제 당대표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한창인데요. 두 유력한 주자들이 청와대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이런 입장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래서 김무성 후보, 서청원 후보가 이렇게 지금 유력한 후보로 대립하고 있는데, 그 새누리당 당권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일단은 뭐, 다들 얘기하는 게 분명히 좀 50% 100%지만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 청와대라는 어떤 현재의 어떤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이 서청원 대표, 그러니까 서청원 후보 같은 경우는 원래 정치하던 스타일이 누구랑 이제 같은 여당 내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싸우거나 그런 거를 해본 분이 아니에요. 당 대표도 이제 이번 2번을 해보셨는데 굉장히 뭐 협상 조정 뭐 이런 형태의 어떤 정치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도에 당시에 당 대표가 됐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 스타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하. 이제 박희태 의장 대표하시던 시절에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 뭐 날선 무슨 요구 같은 거 한 적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대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서청원 대표가 그러니까 후보가 여러 가지 어떤 공격을 했던 것처럼 김무성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본인이
어쨌든 차기 대권이라든가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청원 후보보다는 좀 더 목소리를 내가지고 청와대와 대등하거나 좀 수평적인 관계로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대립을 하진 않더라도 김무성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스탠스를 보여줄 것이다. 이런 예상은 돼요. 예, 그 본인이 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친박 그동안 실세라고 하셨던 분들 쉬어야 된다. 뭐 이제 좀 당에 물갈이를 하겠다. 이게 사실 이런 큰 선거가 전당대회 같은 거 하고 나서 사람들이 좀 굉장히 관심 가진 게 인사거든요. 이런 인사라는 문제라는 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건드렸다는 점에서 굉장히 어쨌든 그분이 될 경우에는 뭔가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긴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좀 재미있는 게 한 4년 정도 주기로 하나의 어떤 징크스라면 징크스 하나의 좀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2006년도, 2010년도에 이제 전당대회 치르고 이 4년 만에 전당대회 또 치르게 되는데 항상 보면은 그 1등과 2등 간의 당락이 한 2.2%포인트 차이로 났는데 그 정도로 아쉽게 진 후보 같은 경우는 이 최고위원이 자동으로 최고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당무를 거부하시고 보이콧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06년도에는 이제 강재섭 대표가 되고 이재우 의원이 이제 최고위원이 됐는데 그때도 2.2%로 지고 나니까 당시에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이 전 대표 관계인데 자기 연설하는 중간에 나가버렸다. 그래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좀 비토하는 그런 액션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불만 드러냈는데 실제로 지고 나니까 이재우 의원이 그때 산사에 막 운동하고 막 그러셨었고. 네. 예,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약간 앙숙인 이제 안상수 대표, 홍준표 최고위원. 이때도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 내가 이겼는데 좀 당 선거에서 뭔가 좀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막상 이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당무를 거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 관계자들 얘기가 2.1% 차이 이상이 나면은 뭔가 좀 화합의 전당대회가 될 것이고 이 정도 안팎의 접전으로 만약에 승부가 갈릴 경우에는 당이 좀 당무가 시끄러워질 것이다. 그런 전망들을 하시더군요. 네, 그렇군요. 인사청문회 이제 뭐 거의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인사청문회 지금 김명수 후보 인사청문회 보고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놀라움과 경악과 허탈의 그런 웃음을 많이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또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는 또 위증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요. 정성근, 김명수 이 두 사람은 낙마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죠? 뭐 지금 7명의 이제 장관급 인사청문회가 7건이 있었는데 4건은 어쨌든 보고서가 채택이 됐다는 것들은 그 보고서에다가 야당 쪽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하더라도 이 판단에 대해서 임명장을 줄 것인지 말 것인가는 청와대에서 해도 된다는 어떤 존중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김명수 교육장관 후보,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 그리고 정부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 이렇게 3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야당에서도 지금 일단 3명은 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보고서를 자체를 채택을 안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보선 한 일주일 전까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기류가 청와대 여권 입장에서는 김명수는 이제 이 사석, 예. 그리고 정성근은 여기에 좀 추가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최악의 경우라도 정경수 안전행정부 장관 같은 경우는 좀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분도 참 문제 많던데. 안고 가야 되나요? 예, 뭐, 하여튼 뭐, 2명이든 3명이든 뭐. 아이고. 어쨌든 여권 입장에서는 참 부담이 되는데, 네. 이게 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래도 제일 큰 고민이 경제랑 뭐 인사 고민인데, 이거 2명을 새로 하는 거랑 3명 하는 거랑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려 같이 생각하셔가지고 뭐, 결정을 하시겠죠. 아휴, 참, 이게 참, 한숨이 나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손병관 기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려.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케이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원.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근로자인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지부장은 생명을 살리는 정치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호 기자입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이 7월 30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쌍용차 해고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5년을 뛰어왔지만 정치권은 해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현실, 이 정치는 우리의 목소리를 담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이 전국 속에서 수많은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써 애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공공의 영리화 속에 노동자들의 권리는 벼랑 끝으로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고통의 고리를 끊고 평택에서 희망과 꿈을 쌓기 위해 재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경험들을 한데 모아서 이번 730 보건구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이 지역에서도 쫓겨나고 탄압받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런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없도록 당차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730 재보선 출마자 라인업이 확정되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출마자들의 면면을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이라면 이 후보는 누구지? 하는 생각 하시게 될 겁니다. 바로 경기도 평택을에 출마한 김득중 후보가 그렇게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분인데요.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을 맡고 계신 진짜 노동자, 현업 노동자이십니다. 평택의 문제 그리고 노동의 문제를 더 이상 정치인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면서 이번 재보선의 후보로 나섰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 국민TV 스튜디오에 김득중 후보와 그리고 또 한 분, 저의 파트너이자 멘토 김나무님도 같이 모셨습니다. 김나무님은 김득중 후보의 서포터즈를 맡고 계셔서 이렇게 함께 모셨는데요. 평택을 김득중 후보님 그리고 김나무님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목소리 너무 멋있으시다. 혹시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조합원님들께서는 거의 아실 거예요. 김득중 후보님의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나무님도 네. 우리 나무님 목소리 진짜 오랜만에 네. 반가워요. 뿌잉뿌잉. 뿌잉뿌잉. 그 김득중 후보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득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중후한 목소리. 멋있다. 이야. 아니 제가 들은 게 있어요. 네. 이렇게 트위터에서 김득중 후보님 응원하시는 분들이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이 쌍차가 이 미남의 전당이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후원회장이 조국. 진짜? 그다음에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김득중 후보님도 또 피부가 꿀피부시고. 꿀피부. 그리고 또 뭐 일단 서포터스 김남훈. 네. 네, 뭐 이런 분위기. 뭔가 이렇게 미남 삼총사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또 김정우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직함은 어떻게 되시더라 참. 김정우 전 지부장. 김정우 지부장님은 제가 좋아하는 우리 청취자분들 한번 쌍용자동차 김정우 이렇게 구글에 쳐보시고 또 나머지 칸에는 킬빌 핫도리 한조. 킬빌 핫도리 한조. 칼 만드는 사람 똑같이 생겼어요. 쳐보세요. 진짜 내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고 이분은 칼 만드는 장인. 그렇죠. 그래요. 아무튼 굉장히 외모가 있으신 분들이 외모 지상주의 쌍용자동차.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쌍차에서 직원들 선발할 때 외모 위주로 선발한 거야? 아니면은 노조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원래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을 쫓아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야? 마음 아프다. 네. 자, 그래서 김득중 후보님이 사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뭐 국회에 그런 또 노동자 분 출신, 뭐 당연히 다 노동자긴 합니다만은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아마 해고 노동자 입장에서 직접 출마하신 분은 정말 최초로 알고 최초죠. 있고요. 또 제 지역 선배님이세요, 동네. 제가 원래 평택 사람인데 제가 평택고등학교 나왔고 바로 옆에 한강고등학교 거기 나오셔가지고 같은 나와바리 죄송합니다. 예, 같은 영역이고 제가 한강고등학교 애들 많이 때리고 다녔어요. 아니 왜 그래? 농담이야, 농담. 갑자기 이거 뭐지? 그 네. 고민상담 분위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분위기 있어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반반 띄었는데. 업됐어. 그래서 그런 인연이 좀 있어가지고. 되게 깊은 인연이네요. 그 그렇죠. 학교 친구들 때리고 다니는 인연. 아니 농담이라니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김나무님 모시니까 이 방송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예능감 넘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 김나무의 시사돌직구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래서 김득중 후보님, 김나무님 이렇게 두 분 같이 모셨는데요.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왜냐면은 노동자가 직접 국회의원에 내가 하겠다. 내가 정치를 해서 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다고 출마를 한 게 사실 외국에는 왕왕 이런 그렇죠. 독일이나 해고 노동자들 해고 노동자들을 뭐 이렇게 큰 유니온을 만들어서 직접 출마도 하고 그래서 전국적인 뭐 이렇게 유명 인사가 되고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외국에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좀 최초란 말이죠. 지금 김득중 후보님이 그래서 궁금한 얘기가 많아요. 그러면 뭐 이제 많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셨지만 이번 730 재보선 후보로 나서시게 된 계기 후보님 말씀 좀. 예, 안녕하세요. 사실 오늘 올라오기 전에 화물노조 이제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선거법이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마이크를 안 줘요. 그래요? 예. 그럼 후보인데 마이크를 줘야지. 걸린대요. 그래서 생목소리다가 계속 오늘 좀 고함지르고. 그래서 얼굴 빨개지고. 아니요. 얼굴은 이제 이미 뭐 선거 돌입하면서 많이 빠졌어요. 사실. 그 공식 선거 홍보물에 있는 사진과 SNS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계정을 보면 중년 남성의 피부가 어떤 식으로 과로로 노화가 일어나는지. 지금 우리 게시판에 한소리님께서 이 지금 이제 한겨레 21 김득중 후보가 표지 모델로 등장하신 이 잡지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 사진이랑 같은 복장이세요. 지금 오늘 같은 신발에 같은 셔츠에 같은 복장이신데 얼굴 컬러가 좀 달라요. 뽀샵이죠. 뽀샵인가?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을리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뭐 웃으면서 좀 출발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제 선거를 준비하면서 또 선거 과정에서 많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처럼 사실은 이제 쌍추암 문제를 빼놓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문제가 이제 2009년도에 사실 3,000명이 대량 구조종이 발생되고 이제 만 5년이 지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25명의 동료들 가족들의 죽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가정 파탄 그리고 개인 파산 뭐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막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또 돌이켜보면 저희가 지난 5년 과정에서 또 전국을 돌면서 아니면 또 서울에서 많은 연대를 다니면서 이게 죽음의 문제가 우리 문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뭐 사업장 내에서의 KT든 아니면 현대중공업이든 뭐 자살과 이 타살로 그리고 어쨌든 뭐 산재로 수많은 이제 노동자들이 한 해 2,000명 이상 곁을 떠나가잖아요. 그런 이제 고민들이 함께 있어요. 이런 아픔들을 정부가 정치가 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고민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쌍용차 문제 해결 관련해서는 이제 국정조사 풀기에서 저는 한 2년 동안 국회에서 여당에 좀 옵소도 하고 아니면 야당에게 기대기도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약속들을 많이 받아냈잖아요. 특히나 이제 박근혜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 후보가 그렇죠. 대한문까지 직접 왔었잖아요. 그 금방까지 왔죠. 금방까지. 근데 어쨌든 뭐 당시 이제 김무성 그 공동선대본부장이 쌍차 문제는 정리하고 해결 주작 관련해서는 어쨌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하겠다. 뭐 이런 약속까지 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대선 딱 끝나고 언제 살아듯이 뭐 이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전히 이런 고통과 탄압 속에서에 대한 이 정치가 중심에 없다라는 것이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사실은 세월호의 죽음이었어요. 사실은 이 세월호 사태가 그렇게 터지고 승객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이 정권의 이 무능함 사실 몰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 민심을 받아서 야당이 지금 뭔가 확고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무능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과정. 이걸 상당히 보면서 심각하다. 그러면 세월호의 죽음이든 아니면 노동자의 죽음이든 별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타살로 인한 이런 죽음의 문제 속에서 누군가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정치에서는 그것이 다 빠져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자인 그리고 해고자인 제가 직접
이 문제를 좀 나서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좀 짓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5년 동안 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은 오빠 믿지 불 끄고 손만 잡고 잔다. 이 말을 계속 믿으셨던 거예요. 비유가 왜 그래? 그러니까 오빠 믿지 불 끄고 잔다. 그러니까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선거 이전에는 와서 오빠 믿지 불만 끄고 잘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안 그랬던 거죠. 금 그어놨는데 막 넘어오고. 그러니까 넘어오고. 근데 그게 저는 정말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올해 초에 일단은 쌍용자동차 153명의 그 정리해고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무효 판결이 났어요. 네. 무효 판결이 났는데 그로부터 이제 그러고서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받아들이지 않고 한 3개월 뒤인가가 153명 중에 1명, 그러니까 해고 무효 판결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아니 이분들이 법을 어긴 게 없거든요. 그리고 법대로 하라는 건데 회사가 안 따라와요. 그럼 이건 뭔가 문제가 된 거 아닌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존의 정치권이 제대로 된 어떤 걸 못한다면 직접 나서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저도 봤고 그래서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된 거죠. 사실 글쎄요. 이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이 더 다른 사람에게 읍소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서포터스라는 하여튼 별거 아닙니다만 하여튼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좀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네, 든든하네요. 이런 후원자 가진 후보자가 흔치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요 언제든 후원할 수 있습니다. 농협 351-0721-812983 김득중 후원 계좌입니다. 농협 351-0721-812983 여기로 딱 10만 원씩 때려 넣죠. 때려놓고 전화 넣으시면은 바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세액공제. 나 몰랐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 낼 세금도 10만 원 깎고 그 돈으로 김득중 후보 지지하고 제가 좀 나섰는데요. 네. 저는 원래 이러려고 왔어요. 네, 잘하셨어요. 후원 계좌 알려드리려고. 아니 이거 본인이 하긴 좀 그렇잖아. 후보가. 그렇죠. 본인 계좌번호 농협이고요. 막 좀 어렵잖아. 저는 지금 방송 시간 40분 남았는데 100번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네. 중간중간 열심히 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나무님이 이렇게 같이 해주시니까 후보님 든든하실 것 같은데 쌍차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하도 오래 고통스럽게 이제 진행된 문제들이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해고 당하신 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의 고통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억울하고 비통하게 돌아가시고 그런 거를 지켜보시면서 많이 힘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떤 때 정말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제 정치권에 맡겨둘 수가 없다. 어떤 때 가장 힘드셨어요? 그런 기분이 들 만큼. 사실은 지난 5년 시간 돌이켜보면 사람이 이제 살아가면서 희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희망 꺾이고 좌절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명의 동료가 이제 가족들이 이제 돌아가셨죠. 때로는 이제 사실은 많을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상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정문 앞에 노제도 지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사실은 속에서 천불이 나죠. 분노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진짜 치 떨리는 시간들을 좀 많이 보냈는데 가장적인 것은 사실은 외면이었어요. 외면. 사회가 외면. 2009년도 파업 딱 끝나고 당시 이제 간부들이나 많은 다수가 한 96명, 97명이 사실은 집에 못 가고 구치소로 갔거든요. 네. 그때 후보님도 가셨어요. 예, 저도 한 1년 동안, 1년 한 3일 동안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지금 나왔는데, 파업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 동료들이 사실은 면회 와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사회적 대인관계의 단절,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외면까지.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 사실 새로운 삶을 살려고 이력서를 쓰려고 해도 쌍용자동차에 다녔던 이력은 사실 주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어느 분은 70통, 80통을 썼는데 지역에서 안 되니까 지금 현재 이제 조합원들 희망퇴직분들은 이제 오랜 관계가 좀 약간 좀 저겠지만 지금 186명이 공장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이제 함께 싸우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온전한 일자리 갖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비정직으로 아니면 막일로 아니면 또 전국으로 다 또 많은 분들도 해외도 나가 계셔요. 아예 그런 삶의 터전을. 그렇죠. 아니, 이제 본인만. 예. 어쨌든 대부분 이제 가장들이고 아빠인데 경제적 이런 부양을 할 의무조차 못하면 사실은 또 되게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구하러. 그래서 일자리 찾아서 사실 전국보다 많이 좀 헤맸고
그것이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2월 7일 날 우리 서울 고등공원에서 네. 예, 승소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일주일 만에 한 130명 정도의 조합원이 모였어요. 얼마야? 한 5년 만에 네. 정말로 잊었던, 정말 잊으려고 했던 이런 잊혀지는 이런 희망의 예, 지푸라기 잡듯이 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자신감 확인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또 4월 23일 날 또 예, 승소했던 분이에요. 그분은. 근데 그분이 또 돌아가시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한테는 이제 예, 발생되고 있는 거죠. 이창근 그 공보 예, 정책기획실장. 정책기획실장님이 이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분이 그분이 이제 대언론 이제 홍보 같은 작업을 하시는데 그분이 어떤 글을 올리셨냐면 그게 기억이 나요. 한 18, 19번째 그 노동자가 돌아가셨을 때 부고 관련 기사를 쓸 때는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예, 너무 많이 사람이 죽어나가다 보니까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 다 똑같아요. 집에 있다가 혼자 이제 고독사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딸이나 하다 과로사로 돌아가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냥 성함만 바꿔서 보도자를 내놓는데 이게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게 이대로 흘러가는 게 맞는 건가? 25명의 정말 이 대한민국 그 가장들이 이렇게 세상을 떠는 건데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후보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평택 사람이잖아요. 이 평택에서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또는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그 회사들에게는 좀 꺼림직한 사람들로 이제 글씨 낙인이 찍힌 거죠. 이분들은 뭐 강성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그 자신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 그 합법적인 정권 내에서 어느 정도 항의했던 분들인데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그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거죠. 참 특히 이 쌍용차 이제 노조에 같이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 연대하는 의식이 정말 가족같이 많이들 지내신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렇게 뻔히 아는 이제 동료, 친구, 후배, 선배들이 이렇게 25분이나 계속 돌아가실 때 정말 이 해고가 주는 이 스트레스, 괴로움이라는 거는 뭐 저희로서는 어떻게 짐작을 한다, 이해한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목숨 뺏는 정치 끝내겠습니다. 이거 슬로건으로 해서 이제 출마를 결심하시게 됐는데요. 아, 내가 출마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을 때 주변하고 뭐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주위의 반응 또는 뭐 가족분들의 뭐 어떤 반응이랄까? 어떻게 말씀하시던가요? 사실은 이제 출마나 아니면 이제 그 730 선거에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 논의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제 동료들, 간부들과 논의했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딱 한 번에 결정된 문제는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이게 이제 기초의원도 아니고 예,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국회의원 선거가 경험이 상당히 적고 예,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정과 조직이 만만치 않잖아요. 다른 선거가 아니라. 이제 이런 이 문제 때문에 우려가 되게 많았어요, 사실은. 예, 그런 우려를 좀 뭔가 부식시켜내고 뭐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한 두세 차례 좀 논의를 했었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우리 내부가 지난 5년 투쟁을 해왔던 것이 뭐 갈라지거나 이견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전제로 사실은 이제 간부들에 대한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전제로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결정돼서 사실 뭐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 거냐는 사실은 얼굴로 정했나요? 잘생긴 순서는. 예, 하여튼 저도 뭐 예보 부정하지 않고 계시죠. 부정하지 않아. 아니요, 보통 이러면 얼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희는 항시 5년이 삶이 자체가 투쟁이었고 이번 문제도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걸 누가 할 거냐에 대해서 다른 의견과 이견이 있긴 했지만 이거 뭐 지부장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부장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것도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투쟁이다. 그래서 지부장이 책임지고 이 문제를 끝까지 완수해라. 뭐 이런 이제 조직의 결정도 있었죠. 네. 예. 저는 궁금한 게 가족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셨나. 그러니까 그 궁금해요. 사실 국회의원 출마한다 하면 대부분의 가족들은 다 말리잖아요. 그렇지. 보통 이렇게 아내의 단식 투쟁, 뭐 그렇죠. 몸져 눕기 이런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저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만약에 정치판에 나간다면 온갖 네거티브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가 그걸 부정을 못한다. 부분이 맞는 소리다.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예, 저는 그런 걱정 해봤는데 후보님은 어땠습니까? 그 가족분들이? 정말 그 부분 하면 좀 죄송해서 아내한테 특히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지난 5년이 사실은 뭐 이렇게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이러지 못했어요. 예, 우리 또 일정이나 투쟁의 계획들이 다 가족들과 이렇게 동의를 구하거나 이러지 못했던 거죠. 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정말 죄송한데요. 결정하고 나서 전화를 드렸어요. 네. 아내님한테. 네. 아내님한테. 전화를 하신 것도 아니야. 전화를 드렸어요. 이미 본인의 대주주가 아내님이셔. 네. 사실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좀 얘기를 드렸어요. 이 급조칭. 진짜. 예, 나무님 이런 대우 좀 받아보시지 그러니까 김득중 후보님이 제가 알기로는 집안에서 장판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렇게 납작. 네,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 중이다라고 하는 정도인데, 그 후보가 저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결정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일관되시다. 자꾸 이렇게, 무슨 저기, 원내 대표한테 그러니까, 우리 당대표께 말씀드리니까,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렇죠. 뭐 매번 뭐 당신이 그러냐 결정하고 통보하는 거 아니냐. 이번 문제도 뭐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또 안 할 거냐. 뭐 이미 당신이 결정하고 마음 굳혔는데 굳힌 대로 다 즐겁게 끝까지 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마웠죠. 대인이시네요. 아내님께서. 포기한 거 아닐까요? 알고 보니 버렸어. 일종의 방목이라고 할 수도 있죠. 버림? 알아서 하세요. 살아서 와라. 아무튼, 그러셨구나. 근데 비교적 일찍 지금 이제 두 거대 정당이 이제 후보를 결정하느라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이전투구를 하고 있는 사이에 비교적 일찍 이제 후보로 결정이 되셔서 선거운동을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네. 선거운동 지금 오늘 며칠째인가요? 열흘 좀 오늘이 7월 14일이요. 네. 한 보름 됐네요. 보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거리에서 명함 나눠주시고 명함을 나눠주기 시작한 지는 한 일주일 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수박도 드시고 이런 사진들 많이 봤는데 길에서 막 수박 드시는 사진 누가 몰래 찍어서 올리셨더라고요. 네, 근데 길에서 이제 명함 나눠주고 이제 인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워낙 이제 양당이 오랜 예비 후보를 기간을 거쳤잖아요. 당내 뭐 본인들 공천, 경선 이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시내 이렇게 딱 나가서 이렇게 드리니까 양당만인 줄 알아요. 새누리당 아니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민주연합 이기만 하고 오랜 뭐 플랜카드든 뭐든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서 이렇게 했고 저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제가 뭐 정치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잘 모르 계시고 또 무소속으로 나왔다니까. 그렇게 힘든 일을 왜 잘하냐. 왜 사소고생을 그래요. 그런 느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셔요. 해주셨는데 처음에는.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 정치의 불신이 평택에서도 강해요. 뭐 그때만, 니네들 그때뿐이지. 아니면 뭐, 니네 당선되려고 하는 얘기만 하고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조금씩 분위기는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양 후보보다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르잖아요. 지금 현재 두 당의 후보들은 개발 성장만 얘기하고 있어요. 뭐 평택항 개발 그리고 뭐 100만 도시 뭐 이렇게 아직 50만도 안 됐는데 100만 도시의 뭐 한상을 그려내거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들 얘기 이면에는 사실은 이제 노동자들 서민들의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 실제로도 이제 자기 문제로 오는 거잖아요. 평택이 사실은 뭐 겉으로다 외형적으로다가 큰 기업을 유치한다, 뭐 미군기지 문제 때문에 뭔가 국제 뭐 도시화하는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골목상권이나 지역 경제는 상당히 침체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문제 얘기하면 상당히 귀담아 들으시고 좀 많이 용기 주셔요. 그래서 그 수박은 저도 교회를 갔었어요. 일요일 날. 수박 사진에 대한 해명. 그 앞에 이렇게 어느 분이 이제 수박 교회에서 수박을 나눠드리라고 해서 그거 맛있게 이제 막 이렇게 다니면 입이 말라요. 사실은 그렇죠. 많은 분들 얘기하고 인사하고 하는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여튼 그 꿀수박이었습니다. 그 평택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요. 평택은 어떤 동네예요? 그러니까 평택이란 동네가 좀 뭐랄까 서울과의 그 인접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천안 위에니까 직선 거리로 한 60kg 정도? 60kg. 60kg 정도 떨어져 있고 60kg 더 되지 않으세요? 왜 이래요? 60kg 정도 떨어져 있고 지하철도 있고 고속버스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발전이 안 되는 동네죠. 그래요? 일정 거리가 오히려 떨어져 있으면
그 서울로 사람들이 안 갈 텐데 사실 젊은 사람들만 하더라도 전철 타고 40분이면 서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다 서울에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우리 김득중 후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형 마트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오면서 지역에 있는 골목 경제 상권이 다 그 상당히 피폐화가 이뤄졌죠. 그 직격탄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시장 통해서 한복집 하시잖아요. 장사가 안 돼서 바꿨어요, 종류를. 뭘로 바꾸셨어요? 그 이불집으로 바꿨어요. 진짜? 네, 왜냐면은 그 너무나 많은 종류의 어떤 그 대형 마트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전통시장 자체가 이제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는데 또 이런 양당에 있는 후보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마트 같은 걸 더 갖고 오겠다. 어머나. 마트는 아닌데 하여튼 대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 보면은 그런 식의 어떤 그 규모로서 위에서 투하되는 거는 지역 경제 발전에 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후보님께서 그런 부분을 잘 지적하고 계시니까 좀 더 이제 뭐 현실적으로 오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구나. 아니 저는 평택은 이제 뭐 이게 좀 지나가 봤는데 네.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서울 인접한 데고 뭐 미군 기지도 있고 뭐 대기업들도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도시의 느낌일 줄 알았는데 그 미군 부대가 있으면요 공군 기지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큰 건물도 없었고 그랬죠. 네. 그렇구나. 네, 평택에 그러면은 이제 성향은 어떤가요? 평택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랄까? 성향은 뭐 후보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 어때요, 후보님? 그 최근에 6.4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좀 약간 이제 보수화됐다고 하는 이제 평가를 내려요. 왜냐면 이제 그동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이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의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고 그리고 도의원도 대부분 이제 새누리당이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이미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큰 것 같아요. 네. 정치의 어떤 외면 아니면 당장 시급하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무조건 평택 시민들이 다 우경화 되거나 뭐 보수화되거나 이런 건 아닌 거고 정말로 그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정치의 감신도가 좀 약간 떨어지고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저 같은 이제 노동자들이 좀 그런 이제 사실 뭐 진보 정당의 분열 문제도 분당 문제도 그런 일정 영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평택이 좀 그런 분위기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저는 이제 재선거 관련해서 그런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바꿔내는 이런 선거를 좀 만들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아무래도 평택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색 같은 게 서울에 너무 영향을 받으면서 희석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그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지금 김득중 후보와 그 김남은 씨와 함께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 듣고 계시고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선 칼럼니스트가 진행하는 김선의 시사돌직구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월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김선의 시사돌직구 2부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평택을 730 재보선 평택을 지역구에 출마하신 김득중 후보님과 그리고 김남은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시 박수 치고 시작할까요? 네, 김남은! 오랜만에 우리 김남은님이 또 김득중 후보님과 함께 오셔가지고 굉장히 활기찬 방송 2부 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은님. 네. 헤어 컬러가 노란색인데요. 제가 왜 노란색을 했냐면은 제가 그 세월의 국민대책회의 그쪽에서도 활동하고 그 계시죠. 서포터스를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도 노란 리본. 그렇죠. 노란색. 네, 노란 리본. 그다음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를 위한 노랑 봉투. 그렇죠. 그래서 또 김득중 후보님도 보니까
그 초기에 노란색으로 하실 것 같아서. 네, 현수막 노란색이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했더니만 주황색으로 바꿔서 색깔을. 이런. 그래서 주황색으로 바꿀 수도 없고. 네. 그럼 일부분만 약간 주황색으로. 아무튼 제가 자비로 노란색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이 상징성, 이 연대를 상징하는 이 노란색 헤어 컬러. 제가 원래 연대를 가고 싶었거든요. 네? 이런 농담 좀 하지 마. 그래서 아까도 참여연대 갔다 왔어요. 어떻게 실패했어. 진짜 40대 같다. 이럴 수가. 41살이에요. 죄송합니다. 청취자 조합원 여러분. 김나무님이에요. 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김득중 후보님이 그 후보 이제 선거운동 하신 스타일이 보면은 와, 진짜 그 아나콘다. 아나콘다? 네, 뭐냐면은 다른 후보님들은 뭐 한 시간에 수백 명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딱 만나서 일단은 설득을 해야 돼. 물면 안 설득을 하진 못해도 일단 여기서 동의는 받아야 돼. 그런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어그로 끄는 분들. 이렇게 명함 드리고 소개하면은 뭐 진보, 뭐 이정희, 뭐 간첩, 빨개 이렇게 흘러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인사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넘겨야지. 거기서 이제 배틀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이분을 설복시키고 말겠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득중 후보님은 한 시간에 한 5명 만나요. 뭐야, 이 비효율은. 비효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그 5명은 어쨌든 동의를 하시는. 겉으로는 일단. 그렇지.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집에 돌아가서 말씀하시겠죠. 나 길에서 이상한 사람 만났는데 설득당했어. 네. 얘기 좀 들어봐.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선거운동 하시면서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래 열심히 하세요. 또는 뭐 이렇게 힘든 일을 하세요.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또 평택이란 지역 자체의 성향도 있고 또 이제 노동자 후보, 진보 단일 후보다 이렇게 하면은. 또 약간 뭐랄까 이렇게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만나시면은 어떠세요? 사실 우리 이제 그 수행하신 분이나 선대본의 분들이 이제 좀 그냥 좀 하시고 그냥 가면 되는데 그치. 적당히 하고 저분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바뀔 뿐이다 뭐 이랬는데 사실 아까 이제 미군 기지 문제가 사실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진보 단일 노동자 후보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무소속이에요. 그리고 기호 5번으로 지금 확정을 받았는데. 사실 그 중에는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셔요. 진보 단일을 그냥 진보당으로 이렇게 하고 그냥 최근에 이제 내려놓은 뭐 문제도 지금 현재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이걸 같이 그냥 기존 언론을 보고서 그런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면 그걸 이제 차분하게 또 얘기를 드리죠. 차분하게 한 분당 40분. 이 더운데 길에서 그렇죠. 땀. 네. 자, 어르신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잠깐만요, 땀 좀 닦고. 어르신도 저만한 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아주 그렇게 말씀 잘하세요.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 아주 유연하게 잘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송탄이랑 평택에는 군부대가 있잖아요. 미군 부대가 있는데 시시때때로 미군들 사이렌이 울리고 저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선대인 소장 잠깐 만났는데 선대인 소장이 그러더라고. 나도 캠프 험프리에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군 생활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캠프 험프리가 평택 사람 알죠? 그 안정리를 말해요. 안정리. 안정리. 네, 그래서 캠프 험프리 안정리 K55 송탄. 그러니까 실제로 예전에 송탄 평택 사람들은 그 지명을 그렇게 미군 부대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나 K55 앞에 살아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은 그 지형 지물의 어떤 뭐랄까요? 이제 근원이 미군 부대라는 건 그 정도로 어쨌든 간에 그 영향을 받게 되고. 거의 뭐 생활에 완전.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보라든가 이런 이슈를 예전 정권들이 너무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경도가 되신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김득중 후보를 만나면 임자를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르신. 아나콘다 후보. 아나콘다 바이스. 네. 우리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김나무님 그리고 김득중 후보 환영하시면서 많은 글 올려주고 계신데요. SDSYDNYAN님께서는요. 조국이 밀고 김득중이 간다. 이 구호에 눈물이 났습니다. 후원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올려주셨고요. 또 질문 보내주신 분들도 계세요. 청취자님이요. 김선님 보시기에 조국 대 김득중 누가 더 잘생기셨나요? 이런 어려운 질문을. 김나문이요. 네.
어떻게? 조국 교수와 김덕중 후보의 체중을 합치면 제 몸무게가 나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1+1인 그렇죠. 묶음 상품이죠. 괜찮네요. 그치? 왜 굳이 두 개를 가져? 하나만 가지면은 그만큼 무게를 가질 수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제가 볼 때는 조국 교수님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있으시고 이렇게 뭔가 그런 분이라면 김득중 후보님은 뭔가 모르겠다. 우리 김남훈이 제일 잘생긴 걸로 하고 넘어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청취자님 한 분 더 질문 올려주셨네요. 김득중 후보님도 당선되시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보 하실 건가요? 답변하세요. 마음으로 답변하세요. 이렇게 문광님이 질문 올려주셨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후보님 당선되시면 국민 안중에도 없고 다른 정치인들처럼 똑같이 하실 거예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설마 그러겠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해고 노동자 생활을 이제 정규직으로 5년째 하고 계신데. 해고 노동자 정규직이요? 그러니까 정규직 해고 노동자예요. 활동을 하시면서 주변에 끈끈한 연대가 있다 보니까 뭐냐면은 우리 김특중 후보님의 집에 숟가락에 몇 개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집에 카드키 도어록의 번호가 몇 번인지 이미 주변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변심 내진 변절을 했다가는 사단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제 서포터즈가 김남훈이요. 그렇죠. 김남훈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막 변절해. 네, 그렇죠. 그거는 뭐 헬이죠, 뭐. 헬이죠. 그렇게 뭐 당선이 되신다면 국민만 바라보고 가실 뭐 후보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더 몇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진보 단일 후보, 평택을의 진보 단일 후보를 자처하고 계신데 다른 진보 야당이나 다른 뭐 진보 세력들과 어떤 단일 후보로서의 연대나 합의를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요.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이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새정치 민주연합을 뺀 나머지 이제 사당이 지금 현재 중앙 이제 공동 선대위가 구성돼서 원내대표 당 대표님들이 공동 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지역에는 이제 4개 정당의 지역 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지금 현재 공동 선대 본부장님을 하고 계셔요. 그럼 그분들이 지원을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재정 조직 뭐 여러 가지 본인들의 경험들을 좀 얘기하고 있고 또 뭐 농민회 또 지역에 보면 사실 이제 많은 진보 사회 시민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20여 개 단체가 함께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진보 정당도 아까 보면 얘기했지만 사실 노동자들이 분당 사태 이후에 사실 많이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저 역시도 사실은 이제 민주공당 때는 열성 당원이었어요. 분당 사태에서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떠나서 사실 그것이 현장에서 이제 막 여러 분해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좀 빠져 있었긴 했는데 그런 힘들이 지금 다시 이제 지역에서 평택 지역에서 좀 더 이견과 의견들을 좀 모아가는. 그리고 이제 뭐 김육중에 의해서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진보적 세력을 다시 좀 모아내는 이런 계기점으로 이번 선거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다. 하여튼 뭐 전국적 관심을 좀 현재 평택으로 받고 있어요. 사실 뭐 전국적 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뭐 일단은 뭐 주간지의 표진 모델로 나오셨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김선의 시사돌직구 여기에 뭐 국회의원이 나오려면 뭐 안철수나 김한길 이 정도 급이 못 돼요. 나와요 그런 분들은. 못 나오나요? 급이 안 돼서. 그건 아니고요. 아니 이렇게 그래도 SNS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시고 계시고 또 뭐 한겨레 21 또 우리 같은 이제 정론 메인 얼마 전에는 방송. 그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김득중을 치면은 한 3분 정도가 나오는데 원래는 항상 맨 위에 올라오던 게 대학 교수님인데 네 맞아요. 저도 쳐봤어요. 그분을 밀어내시고 일단 당당히 올라가신 그 정도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 같아요. 영향이 되게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평택역에서 처음으로다가 이제 명함을 좀 나눠드리는데 중년 40대 중반에 이제 오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냥 트윗에서 봤다. 제가 계속 IT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 그랬는데 전혀 모르신 분인데 그래서 그 힘이 김남훈 씨의 힘이 엄청 크구나. 저요? 저는 힘 없어요. 나무님의 SNS 단장 아니에요 지금. 그 영향들이 평택서도 역시 되게 확대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진보 단일 후보로서 20여 개가 넘는 이 시민사회 단체와 이제 연대를 해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고 계신데 정말 그 선거는 참 이렇게 좀 다르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인력과
그런 뭐 노력들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떴다방 같은 조직이지만 굉장히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팀워크가 맞게 돌아가야지 이것이 며칠 동안에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자원봉사 또는 뭐 서포터즈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데 제가 보니까 이 홍보물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떤 일단 모델이 좋아서요. 모델. 네, 원판이 좋으니까 사실 포샵으로 그렇게 만질 게 별로 없어요. 워낙 그래요? 기록지도 훌륭하시고. 네, 그렇으니까. 여기 또 서포터즈님도 또. 저야 뭐 근데 지금 게시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대리 기사님께서 지금 후원금 10,000원을 입금하셨다고. 어머, 지금요? 우와. 박수 한번 쳐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와, 대단하시네. 고맙습니다. 지금 대리 기사님께서 10,000원 후원료라고 해서 영수증 올려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5시 10분에 딱 입금하셨어요. 그러니까 4분 전에 입금하셨네. 대단. 그러면 이제 은행 가서 입금하시고 이거 이제 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신 거예요. 네. 오,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후원 계좌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득중 후원 계좌. 자, 그 소득세 내시는 분들은 전액 세액 환급 받으실 수 있고요. 농협 351-0721-812983 농협 351-0721-812983으로 입금하세요. 10만 원 입금하시면 제가 100만 원 꽂아들 그건 아니고요. 진짜? 아니요. 세액 환급 가능하니까 나중에 꼭 영수증 선거사무소 연락해서 영수증까지 받으시면은 하여튼 백내 두루 평안하실 겁니다. 이게 실명으로 입금을 해야 되죠? 입금할 때 실명으로 입금해 주셔야 그렇죠.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 회계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금. 힘내세요, 파이팅, 김득중 알러뷰, 화이팅, 김득중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 회계 담당자는 엑셀을 펴니까 파이팅, 힘내세요, 파이팅 이렇게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환장하려고 하더라고요. 네, 입금할 때 좀 실명으로. 실명으로 해주시란 말씀. 우리 개소식도 상당히 성황리에 그 선거사무소 개소식도 진행되었다고 하는데 그사진 보니까 대단하던데요? 예. 근데 그 평가를 이제 조직팀에서 했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하나가 후보가 굉장히 힘을 얻었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힘을 얻은 게 아니었어요. 예, 선대본 전체가 좀 이제 그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그날 기대 이상의 많은 분들이 함께 와서 정말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기가 꽤 큰 자리가 없어서. 평이 좀 큰 그 사무실인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부족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냥 왔다가 발길을 돌린 경우가 있는데 정말 힘 많이 받았습니다. 평택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실 이게 국회의원 선거란 말이에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그리고 이제 김득중 후보님은 노동자이시고 이제 노동자 후보로 나오셨지만 이게 평택에는 노동자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택 지역 자체의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지역민들의 요구사항 같은 것도 있는데 근데 지난 대선에서 제가 중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평택이 새누리당 표가 굉장히 많이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평택을 향해서는 좀 노동자 후보로서 노동자의 권익이나 이런 노동 3권 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과의 노동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평택을 바라보는 후보로서 평택 지역을 위한 어떤 비전 그런 것도 좀 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있어야 되죠. 사실 노동의 문제는 이미 쌍차루다 대표해서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또 지역 같은 경우는 평택이 도농 복합 도시예요. 농사도 짓고 공단이 많은 이제 기업이 밀집되는 곳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미군 기지도 있고 사실 미군 기지로 인한 이제 평화도시라고 얘기하고 큰 장밋빛 한상을 지금 그려내고 있는데 사실 그 이면에 지금 사고나 안전 이런 것들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것도 좀 더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할 문제고 그리고 이제 평택이 이제 농촌 지역이고 그리고 쌀 농사가 주로 저기인데 사실 지금 현재 간세화 문제가 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농민들과 함께 지금 농민회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간세화 저지 문제를 시작하고 이것을 사실 농민을 살리는 문제도 상당히 시급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되고 그 고덕이라는 게 새로운 신도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삼성 LG가 어쨌든 정부의 도 예산을 지원받아가면서 지금 현재 공단 조성을 지금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알겠지만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업 유치만 얘기고, 하여튼 도 예산에 어떤 세금을 지원한다는 얘기만 하지, 거기에 고용되고 있는 아니면 채용되려고 하는 노동자들의 삶들이 정말로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뻔히 보여지는 거는
다수가 비정규직의 노동자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아직 이제 고교 평준화가 안 되고 있어요. 평택에는. 그래도 물론 이제 경기도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고교 평준화 문제들이나 혁신, 교육지구의 문제로 돼서 뭔가 경쟁과 가열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의 창의적으로 미래를 좀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제, 지역의 문제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형 마트. 네. 예, 이런 것이 사실 골목상권 그리고 평택 통복시장이든 여러 가지 재래시장을 지금 잠식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문제가 사실은 뭐 지역의 정치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눈을 사실 성장과 개발 쪽으로만 놓으면 예, 그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대부분 가서 중앙정부 가서 돈 예산 많이 따오면 잘하는 국회의원. 그거 안 되면 못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우리가 기준 잣대를 하고 사실 그것을 평택 시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서 장밋빛 한상을 이렇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골목에 계신 분들 아니면 어르신 분들 이분들하고 만나면 그거라도 돼야 우리가 좀 되는 거야. 근데 현실적으로 뭐가 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잘 물어보면 모르셔요. 근데도 그냥 막연하게 막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이번 그 짧은 선거 기간 짧지만요. 그런 문제들을 좀 더 지역 유권자들과 충분하게 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래요. 네. 그 지역 공약도 이제 네. 홈페이지에 가니까 준비를 하셨던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고용 안정, 상생 이쪽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어떤 예산 많이 따오면 좋은 국회의원, 아니면은 나쁜 국회의원 이게 아니라 어떤 발전 그런 인프라 공약 아니라 이제 고용 안정과 상생의 문제에 더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또 기업에 대한 이 기업살인법을 제정하겠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좀 봤는데요. 영국에 이제 사실 97년도에 그 여객선 침몰 사고로 한 190여 명이 수몰돼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사실은 2007년도인가 사실 기업 살인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고민은 사실 세월호의 304명의 이 수몰 이 참사를 보면서 사실은 이게 아무런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법으로 규정하고 그리고 워낙 이제 많은 이제 기업체에서 현장에서 산재로 아니면 여러 가지 사고로 다 지금 현재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기업주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아요. 책임을 회피하거나 아니면 계속 방기하거나 아무런 일 없듯이 이런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사용주한테 이 문제는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지금 게시판 보니까 표로 부장님께서요. 네. 김나무님 좀 읽어주시죠. 네, 농협중앙회 계좌를 통해서 5만 원 입금하였습니다. 입금 완료. 사나이. 진짜. 사나이. 형 사랑해요. 나무님이 사랑하신답니다. 네. 네. 노동 문제를 사실 주업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은 사실 지금도 국회에 있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해직 노동자가 국회로 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는 지금 이제 김득중 후보님이 처음이신데 왜 지금 노동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김득중이 국회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사실 저희 문제 풀려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2년 동안 국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 많게는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밤에도 만나고 아니면 어디 앞에 국회의원 원내대표실 앞에서 농성도 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들려나오기도 했고 사실 절박합니다. 사실 남들은 이제 국회의원 뺐지 quyền力의 문제로 얘기하지만 저는 사실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다가 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아직 해고 노동자들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현재 노조 탄압으로 맞서서 사실 열사투쟁도 아니면 고공에 올라와 있는 많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에 대한 절박함을 정말로 풀어내는 정말로 얘기하는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는 국회의원이 아직 제 눈에는 띄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야당의 다수의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순간을 뭔가 이렇게 여당이야 그렇다 하는데 야당은 이제 그 상상을 모면하기 위한 이런 방식이 아니나 싶어서요. 사실 이제 지금 해고 노동자 이런 마음 그대로 받았던 머리로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슴으로 받았던 이 문제를 그냥 그대로 가서 지금 할 생각.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의 야당이나 아니면 여당에도 노동 관련 일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고 또
뭐 굳이 예를 들면 김무성 의원님도 민주화 운동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약간의 중간에 다른 일도 좀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쌓았는데 우리 김득중 후보는 굳이 말하면 해고 문제에서 이제 산지 직송. 산지 직송. 네. 그러니까 물회를 먹으려면 강릉에 가야 되고 부대찌개를 먹으려면 송탄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산지 직송 노동 문제 해결 전문 의원으로서 충분히 경쟁력 있고 또한 이런 사람이 300명 중에 한 명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지 직송. 산지 직송. 그렇죠. 평택에서 바로 배송. 부산에서 돼지국밥, 강릉에서 물회, 송탄에서 부대찌개. 이런 식으로. 목포에서 평택에서는 냉면. 네, 이렇게 되는데 산지 직송 노동 문제 전문 의원으로서 충분히 경쟁력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걸로 비유하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거밖에 몰라요. 제가. 네. 그런데 그러면은 나무님께 제가 더 여쭤볼게요. 왜 김득중 후보를 이번 재보선에서 나무님은 지지하고 이렇게 네. 김득중 후보를 위해서 SNS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왜 김득중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런 이유가 될 거예요. 산지 직송으로서 노동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예전에 레몬트리 공작단이라고 해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분들의 아이들과 놀아주는 그 아이들과 노는 시간에 그 부모님들이 바로 이제 정혜신 박사님으로부터 그 케어를 받는 그런 할 때부터 알게 됐었는데 바로 어떻게 본다면 쌍용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나라와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어떤 그 수평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지원을 했었고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원래 선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거 캠프 분들은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현찰 주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좋은 소리 듣는데 그렇죠. 지금 김득중 선거본부는 돈이 없어서 카드로 밥을 사 먹고 있어요. 어떡해. 자영업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현찰로 밥 사 먹는 사람과 카드로 밥 사 먹는 사람 누구한테 표가 갈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농협 어디 갔어?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농협이고요. 351-0721-812983으로 여러분들의 정성 기대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RT 필요 없어요. 입금해주세요. 네, 오늘 평택을에 출마하신 김득중 후보와 그리고 우리 서포터즈 김나무님과 함께 김선희 시사돌직구 2부 순서까지 해봤습니다. 오늘 폭풍같이 왔네요. 예,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